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떠나버렸어요. 아빠는 저 하나만 바라보며 혼자 키워주셨죠. 주변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와도 나는 우리 딸만 있으면 된다며 웃어 넘기시곤 했어요. 그런 아빠였는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지병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당뇨와 고혈압, 거기에 심장병까지. 아빠는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틈만 나면 아빠를 찾아뵀는데 남편과 시댁은 그런 저를 못마땅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대놓고 불만을 표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만 알지 시댁은 뒷전이야. 명절에도 꼭 친정 가려고 하고. 아빠가 혼자 사시는데 명절에라도 제가 가서 음식 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댁 분위기상 말대꾸하기 어려웠죠. 아빠가 정말 많이 아프셨던 작년 추석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아빠가 걱정돼서 명절 전날 친정에 먼저 들르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죠. 시댁이 먼저지 친정이 먼저야. 미리 와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친정 안 가면 뭐 큰일이라도 난다니. 결국 시댁에 먼저 갔는데 결국 아빠는 혼자서 추석을 보내셨어요. 전화로 들은 아빠 목소리가 얼마나 쓸쓸하던지 그날 밤 너무 미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아빠가 입원하셨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저는 병원에 자주 가서 간병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게 차갑게 반응했죠. 간병인 써. 네가 매일 병원에 있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떴어요. 친정아버지 간병한다고 남편 찬밥 먹일 거야? 결혼을 했으면 독립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친정 타령만 할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들은 아빠가 아플 때 단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빠가 수술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도 그러게 건강관리를 했어야지라는 말만 했죠. 인사치레로라도 괜찮아지실 거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싶었어요.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단 한 번밖에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가 결혼 후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죠. 딸아, 시댁에서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아빠가 혼자라고 해서 네가 죄인은 아니야. 아빠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그런 아빠가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착한 아빠를 두고 사람들은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아빠의 병이 악화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딸아, 아빠가 그래도 우리 딸 하나는 잘 키웠지? 이제 아빠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가 들어놓으신 보험 처리와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지병이 생기시기 전부터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어요. 지병이 생기고 나서는 종신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딸이 혼자 남겨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은 거야. 아빠가 우리 딸 힘들게 살지 않게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뭔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야 아빠의 깊은 사랑을 느꼈죠. 보험금과 아빠가 남겨주신 집값을 합치니 총 18억이 넘었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과 제가 살아갈 터전을 남겨주신 거였죠. 저는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게 아빠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험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와, 진짜? 18억이나? 그럼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남편은 마치 자기 돈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죠. 여보, 나 회사 관둘래? 그 돈이 있는데 회사를 뭐 하러 가? 이제 사업해야지. 너도 이제 사모님 소리 좀 들어봐야 할 때 아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요. 남편은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부부가 내 돈이 어디 있냐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제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둔 지 며칠 안 되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보, 이제 사업할 거니까 차도 바꿔야겠어. 차 바꾼다고? 지금 차도 충분히 쓸만한데 무슨 차를 바꾼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정말로 며칠 후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8천만 원이 넘는 신차를 계약해왔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것도 전액 할부로요. 그리고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 신축 아파트로. 남편은 정말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신축 아파트들을 보러 다니면서 제게 같이 가자고 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시댁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바로 달려왔죠. 어머, 정말이야? 18억이나? 며느리 것이 곧 우리 것이지. 이제 우리도 좀 살겠네. 시어머니는 대놓고 기뻐하면서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편하게 장사라도 하나 해볼까 해. 카페 같은 거 말이야. 요즘 카페가 잘 된다던데.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명품백, 옷, 액세서리까지 닥치는 대로 사시더니 급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며느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어차피 이제 돈 걱정 없잖아. 네. 800만 원이요? 응. 가족끼리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도 이제 사모님 대접 좀 받아야 할 때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뻔뻔하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명품에 눈을 돌리시고는 그 값을 제게 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시누이도 합세했어요. 시누이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죠. 언니, 나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근데 혼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언니가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언니도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 대박 났다며? 정말 뻔뻔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 자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대박이라니요.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그게 할 소리인가 기가 막혔죠. 그런데 시누이의 요구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혼수 자금이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는 이런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도 엄마랑 쇼핑 좀 했는데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600만 원 정도인데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6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18억이나 받았으면서 고작 600만 원 갖고 뭘 그래. 시누이는 마치 제가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들의 요구는 점점 구체화되고 노골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카페를 차려달라고 했고 남편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시누이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각자의 카드값까지 제가 내야 한다고 했죠. 마치 제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니네 아빠도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아빠를 들먹이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아빠가 아프실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친정 가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변명만 늘어났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신축으로 이사한다며 저희 집을 내놓는다고 불러서는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집도 팔려고 했던 거죠.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우리 신축으로 이사하려면 이 집도 내놔야 하잖아. 그리고 그 김에 장인어른이 사시던 집도 내놓으려고. 지금 거기가 집값이 좀 올랐대. 이럴 때 팔아야지.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를 느꼈어요. 아빠가 살던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아빠와 제가 함께 살던 곳이고 아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돈으로만 봤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저는 이 집도 저희 아빠 집도 절대 안 팔아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저에게 화를 냈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냐면서 그냥 알아보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아빠가 평생 모아서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혹시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변호사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상속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하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보험금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제가 받은 18억은 전부 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그 돈으로 공동명의 재산을 샀거나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은 개인 재산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당황했죠.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그 돈 혼자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지. 가족인데? 이혼하면 그 돈 다 재산분할해야 되는 거 알지? 시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제가 받은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로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왔죠. 언니, 진짜 이혼할 거야?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데? 오빠도 절반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한심했어요. 모두가 제 상속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법적 사실을 알려줬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거든요. 그 말을 듣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당황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전화로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속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만 나왔죠. 그제야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좀 몰라줬나 보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장인어른 생각에 아직 마음이 아플 텐데. 미안해. 다시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들의 본 모습을 봤거든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냉대하고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방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동원해서 저를 설득시키려 했고 남편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죠. 시누이는 언니가 너무 매정하다며 원망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친척 모임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제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아빠 유산 독차지하려고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빠가 평생 고생하며 모아주신 그 돈을 아빠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차도 계약하고 회사도 이미 그만뒀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자기도 저희 아빠를 많이 걱정했다며 아빠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프실 때 단 한 번밖에 병원에 오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이 갈 리가 없었죠. 어렵게 이혼이 성사된 후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나중에 후회할 거야. 돈에 눈 멀어서 가족까지 버리고 넌 결국 외롭게 늙어 죽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죠. 아빠가 남겨주신 집에서 혼자 살면서 아빠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아직도 가끔 남편이나 시댁에서 연락이 와요.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더니 아직도 일도 안 하고 차 할부금에 허덕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 돈만 믿고 긁은 카드값이랑 남편 차 할부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낸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돈만이라도 갚아달라며 뻔뻔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아빠가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아빠께 요즘 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아빠, 제가 좋은 선택을 한 거 맞죠? 아빠를 진심으로 그리워하지도 않으면서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만 탐내는 사람들과 헤어진 거 말이에요.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가정을 이룬다면 아빠처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